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기업진단지도 바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테일러 나왔네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맞는 말만 고르라는 거죠. 자, 기억 보겠습니다. 부품을 표준화하고 작업이 동시에 시작하여 동시에 끝나므로 동시관리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 있었나요? 없었죠? 과학 중심의 관리로 인간의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과업만 생각한다고 했어요. 동일 작업에 대해서 과업을 달성하는 경우 고임금,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임금을 지급한다. 맞습니다. 작업을 전문화하고 전문화된 작업마다 포어맨, 직장을 두어 관리하게 한다. 맞습니다. 작업 환경에 관계없이 작업자의 동기부여가 작업 능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건 나중에 연구된 내용이죠.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재고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취하는 것은 안전재고. 안전재고는 뭐예요? 제품의 수요, 리드타임 등의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 맞죠? 분리재고란 공정을 기준으로 공정 전, 공정 후의 재고로 분리될 경우의 재고.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파이프라인 재고는 공장에서 물류센터, 물류센터에서 대리점 등으로 이동 중에 있는 재고죠. 물류, 유통 단계에 있는 재고였다. 투기재고는 원자재 고갈, 가격 인상 등에 대비하여 미리 확보해두는 재고다. 맞습니다. 완충재고란 생산계획에 따라 주기적인 주문으로 주문기간 동안에 재고하는 재고다. 완충재고는 뭐였어요? 수요와 공급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재고죠. 이거랑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주기적인 주문이잖아요. 이게 아니라 불확실성의 뭐 전쟁이라든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게 관세 전쟁이죠. 이런 걸로 통해서 불확실해졌잖아요, 재고를. 그래서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해놓는 게 완충재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모듈 생산 시스템은 단납기와 요구 강화와 원가 절감을 위하여 부품 또는 단위의 조합에 따라 고객의 다양한 주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맞죠? 자재 소요 계획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은 주 일정 계획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그려드렸는데 APP, MRP, MPS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 일정 계획이다. 맞습니다. 적시 생산 시스템 JIT란 제품 생산에 요구되는 부품 등 자재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적게 생산 조달하여 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생산 시스템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유연 생산 시스템 FMS는 CAD, CAM 및 MRP 등의 기술을 도입 생산 설비를 빠르게 전환하여 소품종 대량 생산을 효율적으로 행하는 시스템이다. 자,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를 빠르게 바꿔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공장에서 다양한 제품을 빠르게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연 생산 시스템은 이런 CAD나 CAM, MRP 등의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설비를 빠르게 전환한대잖아요. 그러면 다품종, 소량 생산.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A라는 제품을 생산했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럼 빠르게 변환하는 거예요, B로. B로 했더니 이것도 별로 안 좋아. C로. 이렇게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요 단어 때문에 틀린 겁니다. 소품종 소량 대량 생산. 셀 생산 시스템은 숙련된 작업자가 컨베이어 라인에 없는 셀 내부에서 전체 공정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사람 중심의 자유 생산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셀 생산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 활용되는 PERT와 CPM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PERT는 개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낙관적 최빈치, 최빈 시간치, 비관적 시간치를 추정한 후 그들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최대 평균 기대 시간치를 구한다. 이게 정규 분포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베타 분포라고 했죠? 베타 분포. 이것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CPM은 프로젝트 완성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최소 비용법을 활용하여 주 공정상에 위치하는 작업들의 비용 관계를 분석하여 소요 시간을 줄인다. 그쵸? 주 경로, 주 공정상에 위치하는 작업들의 비용 관계를 분석해서 소요 시간을 줄인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과거 자료나 경험을 기초로 한 PERT는 활동 중심의 확정적 시간을 사용하고 불확실한 작업을 기초로 한 CPM은 단계 중심의 확률적 시간치 추정치를 사용한다. PERT는 활동 중심의 확정적 시간, 요거는 CPM입니다. CPM. PERT는 단계 중심의 확률적 시간 추정치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고, PERT와 CPM은 활동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일정 및 예상 통제로 효율적 진도 관리를 위해 간트 차트와 같은 도식적 기법을 활용하였다. 간트 차트는 뭐였어요? JIT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거였죠. 그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다. PERT와 CPM은 TQM과 연계되어 있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적합하다.
전혀 아닙니다. 요 뒤에 있는 말은 맞는데 이 퍼트와 CPM은 그냥 일정 관리 기술이에요. 일정 관리 프로그램. 뭐 고객과 어쩌고 저쩌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었다. 그럼 정답은 2번 넘어가겠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무 충실화는 허츠버그가 이요인 이론을 직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제청한 것이다. 맞죠? 맞습니다. 직무 분석에는 서열법, 분류법, 전수법, 요소비교법 이거 뭐였어요? 직무 평가였다.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 지식, 육체적 능력과 교육 수준이 기술되어 있다. 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기능, 지식, 육체적 능력과 교육 수준이 기술되어 있는 건 뭐였어요? 직무 명세서였다. 사람이 하는 거.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 가치와 직무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요게 직무 기술서. 그렇죠? 요 섞어서 낸 겁니다. 직무평가의 1차적 목적은 직무기술서나 직무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2차적으로는 조직 인사관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직무평가의 1차적 목적은 뭐예요? 자, 5번 직무평가의 1차적 목적은 직무평가는 뭐였어요? 직무 자체를 분석하는 거였죠? 비교하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AI를 개발할 건데 AI 개발하는 업무랑 AI 개발하는 그 부서의 환경 미화를 해주시는 분이랑 어떤 직무가 회사 입장에서는 더 크다고 느껴져요? 중요하고 AI 개발이겠죠? 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면은 돈만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자들도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그거에 따른 관련된 기술도 공유가 잘 돼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높은 급여를 준다. 쉽게 말하면 이 직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기술도 필요하니까 급여를 높게 줘야겠다. 환경미화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대체가 가능한 사람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AI 개발하는 사람 아무나 갖다가 쓸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직무평가는 이렇게 직무 자체를 분석을 해서 뭐 서열법을 하든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을 통해 가지고 직무 자체에 분류를 하는 거죠. 직무평가는 1차적 목적이 이제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다. 그리고 급여와 보상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과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암묵지를 체계적, 조직적으로 형식지화한다고 하여도 의사결정의 가치 창출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암묵지 모르시죠? 암묵지가 뭘까요? 암묵지 뭔지 알 것 같은데 설명이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이게 암묵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왕왕 쓰는 단어기도 하고 암묵적으로다가 그죠? 암묵지라는 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암묵지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몸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거지 머리로 막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신발끈을 어떻게 묶죠? 신발끈. 운동화 신발끈을 묶을 때 어떻게 묶어요? 뭐 나비 모양 묶는다, 리본으로 묶는다 이런 거 말고 처음에 어디서부터 깨워가지고 양쪽으로 당기고 한쪽씩 끌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운동화 끈을 끼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끼나요? 그냥 몸이 기억해서 뭔가 신발끈을 매듭을 짓고 마지막까지 딱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암묵지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뭐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을 암묵지라고 하는데 이 체계적, 조직적, 형식지화가 안 된 걸 암묵지라고 하는데 체계적, 조직적으로 형식지화를 하면 의사결정의 가치 창출 수준은 높아지겠죠? 회의를 갔어. 근데 다 암묵지야. 그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그 말로 설명이 안 되네. 그게 참 남자한테 그게 진짜 좋은데 이게 말로 설명이 진짜 안 되네. 막 이러고 있어 서로. 그러면 그 의사결정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게 이제 암묵지인데 이 암묵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형식지화. 그러니까 뭐 이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의 그 호르몬을 증가시켜주고 체내의 산소를 많게 유도해주고 뭐 노폐물을 제거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형식적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정말 좋겠네요. 그래갖고 의사결정이 바로 나오겠죠. 어떤 사람한테 좋겠어요? 활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좋겠죠. 이런 의사결정이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문장입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메시지 전달자는 공식 서신, 전자우편, 전화, 직접 대면 등 다양한 방식 중 한 가지 방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로 매체를 통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매체로 소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상황이 복잡한 경우 공식적인 수치와 공식적 서신이 소통 방식으로 적합하다. 문제 상황이 복잡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수치와 공식적 서신이 소통 방식으로 적합하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공식적인 거는 뭔가의 라인이 있잖아요. 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문. 이걸 공문. 문제가 복잡한데 우리가 뭐 법 다 따져가면서 공문만 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간 술도 한잔 먹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법 과목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 진단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문장이에요. 복잡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수치와 공식적인 서신이 소통 방식으로 적합하다. 이 말이 왜 틀렸냐면 다양한 방식들, 공식적이지 않을 비공식적일 때가 더 소통이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다. 이걸 법적으로 생각하면은 공문이 가장 적합하고 법으로 따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왜냐면 기업은 가치를 키우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형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케이션도 그 기업의 문화에서 일부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도덕 시간이 아니에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서신과 공식적인 수치는 대면적 의사소통에 비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잠재력이 높다. 이게 계속 같은 말이에요. 공식적인 서신과 공식적인 수치는 좀 답답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표현하면 또 답답한 얘기 안 해.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문을 내려면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보다는 공식적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합법적인 내용이다 보면 의미 있는 정보는 사실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잠재력이 높다라고 하면 공문으로 주식 종목 추천해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자가 현 상태에 만족한다면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지 않는다라고 한다. 제한된 합리성 이론이 뭐예요? 뭐 책에는 어렵게 써있지만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A라는 상황과 B, C, D 이런 상황을 다 거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채택이 됐어요.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됐어요. 그럼 굳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맞는 질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7번 임금관리 공정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액에 대비한 구성원의 임금에 대한 공평성 지각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내부 외부는요, 직장 내, 조직 내냐, 아니면 직장 내부는 조직 안, 조직 내, 조직 내는 내부고요. 외부는 뭐겠어요? 노동시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부터 틀린 거죠. 조직 내부에서 직무별, 역할별, 임금 수준이 공평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 두 문장이 서로 바뀌어 있다. 둘 다 틀린 거겠죠. 외부 공정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불되는 임금액에 대비한 구성원의 임금에 대한 공평성, 지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직무급에서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평가, 역량급에서는 직무에 대한 필요한 역량 기준에 따라 역량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맞죠? 직무급에서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AI 개발자의 환경을 미화해 주시는 환경 미화원분이랑 제가 자꾸 비교를 하죠. 직무가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직무예요? 대체 불가능한 직무죠. 역량급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준에 따른 역량평가에 따라 임금 수준이, 이 AI 개발자 중에서도 뭐 역량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높은 성과급을, 그쵸, 높은 급여를 제공을 할 것이고, 이제 들어온 신입이야. 이제 막 자리 배정 받았어. 이 사람에게는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하면서 편한 쉬운 업무를 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기까지에는. 그럼 이 사람에게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역량급에서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 기준에 따라서 임금 수준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개인 공정성은 다양한 직무 간 개인의 특질, 교육 정도, 동료들과의 인화력, 업무 몰입 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임금에 반영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개인 공정성은 직원들 개개인이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직무 간의 개인의 특질, 교육 정도, 동료들의 인화력, 업무 몰입 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이 말이 아니고요.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이었고. 자, 5번. 조직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하여 자사 임금 수준의 내부, 외부 공정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자사의 면접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임금 수준의 내부, 외부 공정성 수준을 평가는 못하죠. 평가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라든지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접 조사는 뭐예요? 정성적. 네, 이 외부 공정성 수준을 평가하는 거는 정량적. 수치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이 아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막스 베버가 제시한 이 관료제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위에서 찍어 누른다. 계층이 있죠. 상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계층이 존재한다. 뭐 사장, 임원,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런 식으로 계층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규칙과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왔던 공식화 문서라든지 공식화된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예요? 문서화다. 중요한 결정이나 업무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 놓는다. 그래서 회의록 작성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죠? 그리고 분업과 전문화. 분업화가 되어 있고요.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각자 전문 분야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분업을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관료제다. 뭐 관료제는 많이들 알고 있으실 내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조직이 엄청 단단하겠죠? 딱 봐도 갑갑하고 단단하고 MZ들 들어가자마자 발 담그기 전에 바로 도망가 버릴 수 있는 회사가 관료제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율성이 보장된다 안된다? 보장 안된다. 규칙과 절차. 자, 1번 보겠습니다. 조직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맞죠? 조직의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를 위한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맞습니다. 조직 구성원 간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위해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다. 그죠?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조직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한다. 조직 구성원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관료제라 불리며 복잡한 환경에 대규모 조직에 효과적이다. 자, 언뜻 보면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환경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이 대규모 조직에는 뭐 공무원이 있겠죠. 공무원, 군대, 군인.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근데 기계적 관료제라 불리며 복잡한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대응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복잡한 환경이라는 거는 뭐 IT 업계라든지 AI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유기적 조직이 복잡한 환경에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관료제를 채택하는 곳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서 뭐 반복되는 업무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곳에서 뭐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라든지 군대, 정부기관, 그러니까 뭐 공무원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 적합하고, 이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이었다. 자, 하급자는 상급자의 감독관과 통제하에 놓이게 되나 성과평가를 할 때는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 과정에 참여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극상이죠. 하극상. 이렇게 하면 네, 군대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제의 특징은 요즘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도 공무원도 그렇고 뭐 군대라는 조직도 그렇고 상하 관계보다는 이제 수평적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로 많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그런 거 없다고요. 그냥 까라면 까라고요. 약간 이런 관료제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제랑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랑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맞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러면은 머리 아픈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BSC 카드의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뭐예요? 고객, 돈, 재무죠? 내부에서 학습, 평가, 요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내부 프로세스 관점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평가의 주요 관점이다. 맞죠? 재무적 관점 이외에도 고객 관점도 평가의 주요 관점이다. 맞습니다. 로버트 카플란과 노튼이 제안한 성과평가 방식이다. 맞습니다. 로버트 카플란과 노튼의 BSC 밸런스 스코어 카드.
균형 잡힌 성과 측정을 위한 것으로 대개 재무와 비재무 지표, 결과와 가정, 내부와 외부, 노와 사하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도구이다. 맞나요? 아니죠? 재무, 돈, 고객, 학습 평가, 내부. 그래서 틀린 겁니다. 요 4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가 뭐냐면 기존에 이제 평가할 때 돈을 많이 벌어준 직원을 높게 평가했어요. 근데 사실 돈을 많이 번 것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서비스 이런 능력도 회사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다.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잘 동료들이랑 돈독하게 지내면서 맨파워를 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꾸준히 학습하고 그 학습한 결과를 평가도 받고 이 사람의 인적 자원으로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주요 관점으로 평가를 한다. 요게 이제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성과 측정하는 거예요. 성과 측정. 근데 성과 측정을 너 돈 많이 벌어왔어? 이걸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과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내부에서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모든 것을 균형 잡혀서 평가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틀린 건 4번이고, 전략 모니터링 또는 전략 실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성과 평가 결과를 보상에 연계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맞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A 과장은 근무 평정을 할 때 자신의 부하 직원 B가 평소에 성실하다는 이유로, 평소에 엄청 성실했대요. 자신이 직접 관찰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B의 창의성, 도덕성, 기획력 등을 모두 높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우 A 과장은 어떤 평정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B가 평소에 지각을 안 해. 엄청 성실하게. 그리고 뭐 물어보면 Yes sir! 이러면서 예스맨이야. 그러면 너무 이쁘겠죠? 이 인간적으로 좋은 거랑 창의성이랑 도덕성은 좋을 수 있겠죠. 기획력과 창의성은 빵이야. 실제로는. 근데 이걸 모두 같이 높게 평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후광오류죠? 예? 이게 너무 빛이 강하니까 얘네까지 빛이 번져가지고 이 후광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관대 오류는 이렇게 이제 평가 점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에 평가가 좋은 쪽으로 몰려있는 게 관대 오류고, 중앙 집중화 오류는 잘 모르겠는데 가운데 보통 많이 체크하잖아요. 보통 좋다, 매우 좋다,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보통 보통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중앙 집중 오류이고, 대비 오류는 상대 평가라고 보면 돼요. 이 앞 사람이 전에 평가했던 사람이 너무 우수해.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결과 성과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더 많아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이 월등히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대비 오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접 볼 때도 내 앞번호나 뒷번호가 나보다 잘하는 거를 피해야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 만족의 선행 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제 소재에서 내재론자들은 외재론자보다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더 만족한다. 내재론자는 어떠한 의미나 가치는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 내 안에. 외재론자들은 외부의 어떤 요건들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혹시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네. 강의 중간에 막 시켜 먹기도 했었고, 그죠? 근데 저는 저의 입맛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입이 굉장히 짧고, 짧진 않습니다. 길긴 하지만 저는 그 약간 편식이 심합니다. 편식. 좋아하는 건 뭐예요? 뭐 돈가스,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거 약간 서양식이에요. 달달한 거 좋아하고. 살이 한 20kg 찐 것 같아요. 지금 이빨도 다 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음식점에 대한 맛을 보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를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후기를 잘 안 남깁니다. 후기를 그냥 맛있으면 또 시켜 먹지 뭐 후기 남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재론자고요. 내가 외재론자들은 외부에서 배달의 민족 뭐 시켜 먹을까 봤는데 뭐 맨날 먹는 거 똑같은 거 말고 좀 새로운 메뉴 먹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하면서 리뷰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리뷰가 많이 달려있고 평점이 높은 게 맛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서 먹는 거예요. 내 입맛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 평점 왜 이렇게 높아? 나만 안 먹어봤네? 이거 먹어야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아니 나만 이것도 안 먹어봤네 이러면서 이제 시켜 먹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살 때나 배달시켜 먹을 때 이 리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재론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재론자는 가치와 의미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라고 보고, 외재론자는 가치와 의미는 외부 상황이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다요.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거보다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통제 소지에서 뇌제론자들은 그러면 내가 만족하면 중요한 거, 외제론자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 만족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의미 부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강의를 찍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왜 돈도 안 되는 일을 저러고 앉아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모르는 것을 깨달아서 설명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유튜브에 강의도 올리고 벌써리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제론자들은 야 유튜브 하면 돈 번데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외제론자들이 후발주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튜브에 와가지고 본인을 알리고 뭔가의 활동을 하면서 하는데 그게 또 나랑은 안 맞는 거야. 성향이. 이게 자의하냐 타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유튜브라는 게.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있든 없든 상관 안 해요. 왜? 우리 한 10명만 이렇게 모아놓고 놀면 되니까. 그죠? 공부하면서 놀고. 근데 뭔가의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없는데 그냥 이런 거 하면 괜찮다던데 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후회를 많이 하고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유튜브 생태계에서는. 그리고 이 강의를 하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이득되는 게 없어요. 구독자가 빨리 많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광고비가 많이 붙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회원가입 받잖아요. 회원가입.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굴러갑니다.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입금이 되더라고요. 그 달러가 많이 올라가지고 살짝 기분이 좋습니다. 회원 가입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990원 어떻게 보면은 작은 돈이지만 그 또 매달 나간다라고 하면은 저를 꾸준히 후원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잖아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가입 안 하시고 강의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유튜브에서 이런 팁을 줘요. 근데 회원 가입 언급을 한 경우가 3배 이상 늘어난대요. 그럼 제가 이거 이제 3배로 올라가면 이제 120만원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 재밌게 드시면 강의 재밌게 들으시고 도산안땅 좋다라고 하면 회원 가입 좀 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14,000원 그 프리미엄 구독 또는 그냥 무료로 보시는 분들은 무료로 보실 거고 보시는 건데 제 강의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많은 건 아니고 강의를 사겠다. 통째로 저를 사겠다는 거예요. 도산안땅을.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돈을 준다는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했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강의를 팔아버려? 이렇게 진짜 혹하더라고. 사람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노예가 될 것 같은 거야 또.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좀 하기 싫어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디 학원이라든지 어떤 인터넷 강의 플랫폼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그런 동기들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 그래서 거절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학원 강의를 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재밌다고 하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나의 대화 화법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나? 이런 게 통하는 시대인가? 이렇게 좀 기대도 하면서 그냥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회원가입 빨리 눌러주시고요. 한 달에 990원이면은 그 도산안땅을 춤추게 할 수 있어요. 그죠? 네, 뻘소리가 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회적 권력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 자, 1번 합법 권력, 강압 권력, 보상 권력, 전문 권력, 참조 권력 이렇게 나오네요. 사회적 권력이라는 게 있었죠. 합법적 권력이 있고 강압, 보상, 전문, 참조. 합법 권력은 뭐예요? 상사의 직책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권력. 그러니까 요 위에 세 개는 공식적인 위치에서 나오는 권력입니다. 그래서 합법적 권력은 상사죠. 상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사. 상사라는 직책에 고유하게 내재하는 권력이 맞습니다. 강압 권력은 상사가 징계나 해고나 또는 고과라고 하죠. 고과 점수를 좀 낮게 준다거나 이렇게 부하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강압은. 그리고 보상은 수당이라든지 승진 또는 고과를 높은 고과를 주는 이런 걸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상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전문 권력은 개인입니다. 개인. 이런 공식적이 아니라 개인적 권력이라고 해요. 개인적. 개인적. 전문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전문 기술 등에 근거하는 능력. 그래서 지식이 높거나 전문 기술이 뛰어나서 누군가가 존경을 하고 누구나 존경하고 바라보고 희망을 품게 하는 그런 리스펙하게 하는 권력이보다 전문 권력이다. 참조 권력은요. 뭐라고 했어요? 차은우라고 했죠? 개인의 인기, 뭐 인지도, 성향, 뭐 잘생김, 외모적 이런 걸로 연예인
이런 권력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권력이 있죠. 근데 상사가 부하에게 규범을 명확한 지침을 전달하고 문제 발생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거 아니다. 참조 권력은 인기가 있냐 연예인이냐 연예인에 가깝습니다. 참조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권력 틀린 것은 5번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와르의 정신건강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뭐 있었죠? 정서적 행복감, 자율, 역량, 포부, 정서적 행복감, 통합된 기능, 역량. 결단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자율이다. 환경적 영향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은 뭐다? 자율성이다. 자율. 정서적 행복감은 쾌감과 각성이라는 두 가지 독립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은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심리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고요. 심리적 자원을 역량이라고 한다. 내가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중에 심리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포부는 포부 수준이 높다는 것은 동기 수준과 관계가 있죠. 포부가 높다는 것은 그렇죠. 동기 수준과 관계가 있으며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자네의 포부는 뭔가? 산업안전 지도사 최종 합격입니다. 이런 거죠 뭐. 통합된 기능, 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 느끼는 긴장감과 그렇지 않을 때 느끼는 이완감 사이에 조화로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조화로운 균형, 이게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특정 직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직무의 속성과 요구하는 기술을 알아야 한다. 맞습니다.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직무나 작업장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인 수행을 하기 위한 직무나 작업장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죠. 작업 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제거할 수 있고 낭비 제거, 안전 저해 요소나 위험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 겁니다. 특정 직무에 대한 직무 분석을 하는 기법으로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행동기법, 중대사건기법, 투사기법 등이 있다. 이게 맞는 문장 같지만 사실은 이 투사기법 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거였죠. 투사기법은 뭐예요? TAT 주제 통각시험. 그래서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심리평가라고 하면 되죠. 근데 직무 분석은 면접법, 질문지법, 관찰법, 행동기법, 중대사건기법 요거는 다 맞습니다. 근데 투사기법은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냥 심리적 평가이다. 4번이 틀린 말이었고,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도구, 기구, 수행 목적, 요구되는 교육, 훈련, 임금 수준 및 안전 저해 요소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직무 분석은 사람을 분석을 하는 거고, 직무 평가는 직무 자체를 평가하는 거죠.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 차등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그거 구분하고 있으면 시험 문제 한 2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옵스테드의 문화 간 차이를 이해하는 4가지 차원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틀린 말이고요. 세력 차이는 권력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정답은 4번. 자, 작업장 스트레스 대처 방안 중 조직 차원의 기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작업장의 스트레스 대처 방안 중 조직 차원의 기법, 그러니까 조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바이오 피드백은 뭐예요? 개인 생물학적이죠. 나의 뭐 건강이라든지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고, 작업 과부하를 제거해 줄 수 있겠죠. 조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지지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 훈련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가깝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의학적으로, 이완 훈련은 개인적으로 뭐 요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조직 분위기 개선, 이것도 당연히 좋겠죠. 좀 조직 분위기를 좀 풀어줄 때는 풀어줘야 또 스트레스가 줄겠죠. 맨날 거의 하이로 극도로 스트레스가 치닫는 상황에서 업무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생활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게 이제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정답 뭐예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할 때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타당도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상관계수가 들어가는 타당도 몇 개 있었죠? 뭐 있었죠? 한번 골라볼까요, 스스로? 자, 타당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뭘 묻는 거냐면 준거 관련 타당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성 타당도가 있었다. 그죠? 요거 준거 관련 타당도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예측 타당도랑 동시 타당도가 있었다. 구성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랑 확산, 그리고 제 교재에는 판별 타당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판별. 같은 말입니다. 확산이랑 판별이랑. 예측 타당도는 뭐냐면 신입사원 선발, 이 사람이 성공적인 직무를 할 것인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성공적인 직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인 거라고 예측을 하고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관계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타당도는 기존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람이 조금 더 높은 성과를 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고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입사원 선발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실시하는 게 동시타당도다. 그렇죠? 구성타당도의 수렴타당도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비슷한 것끼리 실험을 했을 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안 했으니까 중학교 때 수학시험을 보는데, 학원에서 선행학습하는 시험이랑 학교에서 실제로 중간고사 보는 시험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학원에서도 내가 100점을 맞았으면 학교에서도 100점이나 90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같은 시험이니까, 수학시험이고 같은 범위이고 같은 내용을 푸는 거니까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학원에서 100점 맞았으면 학교에서도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학원에서는 100점 맞았는데 학교에서는 20점 맞았어. 이러면은 수렴 타당도가 낮은 거죠. 타당도가 높고 낮고 할 때 그런 상관관계가 존재합니다. 수렴 타당도 이해되셨죠? 이렇게 비슷한 것끼리는 비슷한 점수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판별 타당도, 확산 타당도 여기서는 표시를 해놨는데 요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다른 시험을 했을 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수학과 국어가 있다, 영어라고 해볼게요. 영어. 수학과 영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시험 기간에 영어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만 한 거야. 그래서 수학은 100점이 나올 수 있지만 영어는 10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기 힘들겠죠.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이것도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상관계수고. 그럼 뭐예요? 정답은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중거 관련 타당도, 이렇게 된다. 그렇죠? 정답은 5번. 이거 한 번 더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당도는 뭐예요? 정확하다. 뭐가 더 정확하냐?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정확도 측정. 그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직무를 잘할 사람을 뽑아내는 게 타당도가 높은 거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설명도 다 해드렸고, 기업진단지도 3강회인가 4강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포기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작업자의 수행을 평가할 때 평가자에 의한 관대하에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13년도에는 이런 오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친절하게 좋은 문제 많이 내줬네요. 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종업원 수립법, 강제배분법, 노식적 평정법, 정신운동 능력 평정법, 행동기준 평정법. 무슨 말이야 갑자기. 그죠? 문제만 봤을 때는 관대하에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뭔지 봐야겠죠? 이제 종업원 순위법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직원들을 A, B, C, D, E, F 이렇게 쭉쭉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종업원이라고 해서 그렇지 직원이에요. 직원의 A, B, C, D, E, F 중에서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누가 3등인지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그냥 매기는 거죠. 강제 배분법은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학 점수. A 플러스 A, A 마이너스, B 플러스 B, B 마이너스, C 플러스 C, C 마이너스, F. 총 맞았다 그러죠? 자, 이렇게 대학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다 잘한다고 A 플러스 다 주나요? 아니죠? 뭐 한 40명 있다 그러면은 A 받는 사람들은 거의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A 플러스는 5명 주겠다. A는 뭐 7명 주겠다. A 마이너스는 10명 주겠다. 나머지는 F 주겠다. 또는 여기에 있는 있으나 마나한 점수를 주겠다. 이게 뭐예요? 강제 배분법이다. 대학교 학점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 도식적 평정법은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나쁨, 매우 나쁨,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뭐 A, B, C, D, E, 얘는 말을 매우 잘 듣니까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얘는 모르겠고 얘는 내 말 진짜 안 들어. 이렇게 평가하는 게 보다 도식적 평정법이다. 이건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들어가면 되겠죠? 정신운동 능력 평정법은 이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커 혹시 아시나요? 페이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프로게이머예요. 프로게이머. 이분의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놓고 위에서 자를 떨어뜨립니다. 여기 눈금이 있잖아요. 탁 잡았을 때, 여기 집게 손가락으로 탁 잡았을 때 눈금을 보고 이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체크를 하는데, 보통은 한 15cm에서 20cm, 일반 프로게이머들은. 근데 이분은 한 5에서 7cm. 그러니까 떨어지자마자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페이커.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운동능력 평정법은 정신적 집중력과 신체적 움직임을 얼마나 잘 조화롭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행동기준 평정법은 뭐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점수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업무에서 어떤 성과를 이룸, 이렇게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럼 관대하의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는 등수가 정해져 있죠. 1등, 2등, 3등, 4등, 5, 6, 7등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대하가 몰릴 수가 없잖아요. 관대하라는 건 뭐예요? 높은 점수에 치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순위법은 안 됩니다. 강제 배분법도 A 플러스 5명만 줄 수 있어. 정해져 있잖아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대하의 오류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도식적 평정법은 이렇게 몰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정신운동 능력 평정법은 자로 바로 측정을 해버리는데 관대한 오류가 있을 수 없죠. 이것도 뭐예요?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죠. 행동기준 평정법도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대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도식적 평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세계적으로 널리 인용되고 있는 노출 기준에 대해 명칭과 제정기간이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의 PEL, 펠은 뭐였어요? 펠? 오샤죠? 오페라 할 때 오샤펠. 렐은요? 렐은 니오시 렐. 니오시가 렐입니다. TLV는 아기TV 맞습니다. TLV는 아기TV.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짜에, 영화 아시죠? 타짜에 아기 나오시잖아. 아기. 아기 짝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귀신들. 타짜 귀신들 나오죠? 영화 보면. 보셨죠 다들? 이 아기를 어디서 봐요? TV에서. 아기 TV로 외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고. 윌은 뭐예요? 윌은 아이하죠? 아이하. 아하. 아이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기준 고용노동부. 이게 맞습니다. 디귿 미음이 맞는 거네요. 정답은 4번.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적어드릴게요. 저는 이거 오페라라고 외웠어요. 오페라. 오페라. 그리고 리우시. 그리고 아기TV.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용기준. 이렇게 옆에 적어놓고 외우셔요. 이건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옆에 적어놓고 이건 외우고 들어가세요. 중요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축전지 제조 작업장에서 측정된 5개의 공기 중 카드뮴 시료의 농도가 0.02, 0.08, 0.05, 0.25, 0.01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거 우리 다 찍기로 했죠? 몇 번으로 찍기로 했죠? 2번으로 찍기로 했어요. 그쵸? 이거 찍기로 했습니다. 정답 2번. 이건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지금 준비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자, 작업 환경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반적으로 입자상 물질의 측정 결과 단위는 mg per 세제곱미터 또는 ppm으로 표기한다. 이 ppm 때문에 틀린 거죠. 일반상 입자상 물질은 mg per 미터 3승. 요거를 사용합니다. 신호와 같은 비극성 유기용제를 공기 중에서 시료 채취하기 위해서는 실리카겔관을 매체로 사용한다. 요거는 활성탄을 매체로 사용합니다. 요거 암기하시라는 거를 암기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요거에 관련된 문제는 그 산업위생공학 작업환경 측정 파트,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거기를 보고서 문제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외우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는 신호와 같은 비극성 유기용제를 공기 중에서 시료 채취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매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온열 환경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연 습구 온도 NWBT와 흑구 온도만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에서는 WGBT 해가지고 습구, 흑구 온도 지수, 그러니까 자연 습구랑 흑구를 구하는 건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게 0.7 곱하기 습구 더하기 0.3 곱하기 흑구. 그래서 이 문장이 맞는 말이었다. 그죠? 작업장 근로자의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시 소음계는 패스트 모드로 설정하여 측정해야 된다. 패스트가 아니라 뭐였어요? 슬로우였다. MC 막 여과지를 이용하여 성면을 포집하기 전후 실시하는 시료 채취 펌프의 유량 보정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면
최종 측정 결과인 공기 중 성면 농도는 과소평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과대평가한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였습니다.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소 배기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후두 개구면에서 유해물질까지의 거리를 가깝게 하면 필요 환기량이 증가한다. 후두 개구면에서 가깝게 하면은 필요 환기량은 감소하겠죠? 국소 배기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었죠? 얘가 뭐예요? 후두. 얘는 덕트. 약간 이렇게 꺾어서 본 배관으로 들어가죠? 탈취 설비가 있고, 여기 송풍기가 달려있고, 굴뚝으로 나가겠죠? 공기의 흐름은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탈취 설비고, 이렇게 생긴 게 뭐예요? 국소 배기 시스템. 여기 오염원이 있다. 오염원. 똥 잘 그리지 않나요? 자, 냄새를 이 후드가 빨아들여요. 후드가 빨아들여서 이 덕트 관을 통해서 쭉 가가지고 이 탈취 설비에서 뭐 세정식도 있고 미생물 탈취도 있고 여러가지 탈취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 설비를 통해서 냄새가 이제 물에 녹아서 이 물 바이패스 되는 배관이 또 따로 있고요. 이 공기는 여기서 빨아가지고 또 이렇게 내보낸다. 이게 이제 국소 배기 시스템의 기본 원리죠. 근데 후두 개구면에서 유해물질까지 거리를 가깝게 하면 필요 환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감소하겠죠. 이거를 똥이라고 해서 그런데 고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판, 불판 지글지글 해가지고 여기 후드를 최대한 여기로 당겨야겠죠. 약하니까. 강하다 그러면은 위에다 당겨놔도 되죠. 2번 보겠습니다. 외부식 포집형 후드의 제어 속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기구는 피토관이다. 피토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발형관. 자, 3번. 후드에서 덕트로 공기가 유입될 때의 속도압이 같다면 유입계수가 큰 후드일수록 후드 정압이 커진다. 후드에서 덕트로 공기가 유입될 때의 속도압이 같다면 유입계수가 큰 후드일수록 압력 손실이 적은 후드이므로 감소됩니다. 후드 정압이 커진다는 것은 여기서 압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유입계수가 크면 압력 손실이 작기 때문에 후드 정압은 감소한다. 자, 베르노이 정리는 덕트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은 유체 밀도, 유체의 속도 및 관의 직경에 비례하며 유체의 점도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덕트 내에서 유체가 흐를 때 에너지 손실은 유체의 밀도, 유체의 속도 및 관의 직경에 비례하며 유체의 점도는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르노이가 아니라 레이놀즈 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르노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 무시해버리는 행태죠, 이 질문은. 레이놀즈수가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에서 탈취제로 사용되는 사염화 에틸렌에 대한 국소 배기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공기보다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없이 후드는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비중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작업에서 발생하는 유해 요인과 건강장애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유리 가공 작업, 적외선, 백내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페인트 칠 작업은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는 백혈병이 아니라 뭐예요? 이따이의 병. 이따이 병은 어디가 아픈 거냐면 전체적으로 아픈데 신장, 폐암, 뼈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카드뮴에 중독돼가지고 이따이 병, 어디가 아픈지 모르게 온몸이 아프다. 그죠? 자, 금속 세척 작업에서 노말헥산에 노출되면은 진폐증이 아니고요. 적어두세요. 중추 신경계, 피부 자극, 말초 신경계까지. 신경계와 피부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굴착 작업 진동은 뭐예요? 레이노병이죠. 레이노. 사구체 신염이 아니라 레이노병, 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게 발생이 되겠죠. 진동 작업은. 목재 가공 목분지는 뭐겠어요? 호흡기 장애랑 피부 장애 등의 이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해인자별 건강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아세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다발성 신경염이 발생이 된다. 아세톤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호흡기계, 중추 여기에 장애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자, 크롬에 노출되면 구강점막, 색소 침착, 모공 흉점화, 간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크롬은 피부, 점막,
호흡기, 비강, 호구멍, 비중격 천공이죠. 비중격 천공. 3번 사메오마 에틸렌은 스펀지의 원료로 사용되며 화재 시 치명적인 가스를 발생시켜 폐수종을 발생시킨다. 사메오마 에틸렌에 노출된 근로자는 중추신경, 눈, 피부, 간 이렇게 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라도는 방사선 물질이죠. 방사선 물질 중 유일한 기체상의 물질이며 폐포나 기관지에 침착되어 비입자를 가리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폐포나 기관지가 아니라 호흡기, 폐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에 의한 건강상의 영향은 신경 독성, 복통, 혈색소 합성이 나타나는 빈혈, 조혈증 증상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와,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런 거는 올바른 지문으로 해서 외워두시면은 시험 보실 때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산업위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중 유해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하여 제정한 노출 기준은 맥이다. 국제적으로 제정한 노출 기준은 TLV입니다. TLV는 아기TV 거. 자, 2번 최근 사업장에 도입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는 산업위생 분야의 작업환경 측정과는 관련성이 없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관련성이 많죠. 작업환경 측정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산업위생은 근로자 개인위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습관 및 체력관리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생활습관 및 체력관리도 중요하고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정신적 부담 요소, 심각한 불쾌감, 능률 저하, 그리고 건강장애, 안녕방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고, 체력만 높다고 뭐 산업위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언제적이냐면 과거에는 그 작업장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하고 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위생관리만 했어도 좀 질병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해요. 과거에 뭐 한 산업혁명 시기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더러운 작업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작업 환경 요인, 그리고 정신적 부담 요소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점점. 자, 4번 산업위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대책의 우선순위는 제거, 대체, 공학적 개선, 행정적 개선, 마지막에 개인보호구 착용순이다. 맞습니다. 자, 작업환경 중 건강 유해 요인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에서 산업위생 분야는 정신적 부담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 대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여기 제외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이제 2013년도 문제예요. 지금까지 보신 게 굉장히 어렵죠? 요거 보고 23년도 거 보면은 좀 웃음 나옵니다. 22년도도 풀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좀 초반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거의 안 보고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보고 가면은 시험장에서 초인적인 능력이 발생이 돼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들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잠깐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기간이 한 45일 남았다라고 할게요. 45일. 그러면 15일씩 3번 남은 거죠. 우리가 딥하게는 못해요, 공부를. 지금 상황에서는 딥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1차 공부를 1월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그래도 강의도 좀 느긋하게 들으셨을 거고, 관련된 지식이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면서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 점수가 60점 커트라인입니다. 이거 이상 욕심내면 오히려 힘들어지니까 버려야 될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가져가야 되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은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카드뮴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은 그냥 버리시고, 그건 예전부터 다 버리기로 우리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또 나오지도 않고 2013년도에 한 번 나왔었고 재출제된 유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도 속 시원하게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버릴 문제는 버리고 가져가야 될 문제는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 자, 1번. 자, 도산한 땅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없는 분은 올인원 교재를 구매하세요. 올인원 교재 패키지가 뭐 법령, 일반,
기업 진단 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플러스 기출 문제 플러스 모의고사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올인원 패키지 구성입니다. 공부를 하실 때 예습을 먼저 하세요. 예습. 공부 시간은 최소 3시간입니다. 이것도 못해요 하시면 이제 전 몰라요. 3시간은 매일 하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습에 30분 투자하세요. 예습은 어떻게 하냐, 기본 교재 있을 거예요. 이 법령에 관한 교재, 일반에 관한 교재, 기진진에 관한 교재 이렇게 있을 때 그 교재 오늘 법령을 먼저 하시겠다 그러면 법령에서 제 유튜브 제목을 보면 오늘은 어디 진도를 나가는구나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 교재로만 그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30분 정도 정독을 하세요. 정독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 사실 아는 게 많으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독을 하시고 이제 학습을 하실 건데, 학습은 강의와 함께 들으시면 되겠죠. 그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놨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다 언급을 하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강의로. 그리고 마지막에 복습은 이 내용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내 걸로. 강의는 뭐 길어야 30분에서 1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시간은 1시간 30분. 복습은 그럼 1시간 30분을 할 수가 있죠. 복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남는 시간이 있으면 기출 회독을 하세요. 뭘로? 이 기출 문제로. 여기에 정답도 다 있으니까 문제 풀고 답 맞추고,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하는 건데, 처음에는 별도로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연필로, 처음 1회독은 연필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문제는 별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ABC로 나누는 거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강의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짧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쪼들려서 높은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먼저 하신 분들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걱정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학습 플랜을 잡고 그냥 시험 보는 날까지 꾸준히 하시면 되고, 합부를 떠나서 뭐 떠날 수는 없죠. 그죠? 당연히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니까.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 금지. 페이지 4단계가 되면 안 되죠? 네, 긴장하지 말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큼 지금 공부가 되어 있는지 중간 점검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